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부습관 지도사 1강 성격 검사의 이해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습관 지도사. 왜 성격 검사를 이해하고 분석해야 될까요? 사실 공부습관을 지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또는 공부를 하는 요령이라든지 플랜을 작성한다든지 또는 플래너를 기록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 기술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공부습관 지도사가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러나 제대로 된 공부습관 지도사가 되려면 그 아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이의 성격이 급한지, 아이의 성향이 좀 느린지에 따라서 지도하는 방법과 이끌어가는 요령이 달라야 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아이들을 지도하다가는 그 아이의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 전에 아이는 이미 공부를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검사 기관에서 사용하는 성격검사지를 보고서 공부습관 지도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그 아이가 어떤 성향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그 아이에게 적절한 공부 방법을 지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 검사, 그 다음에 아이의 다중지능 검사,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현 상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올바른 공부 습관 지도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에서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그 아이의, 지도하는 아이의 성격을 분석하고 읽어내기 위한 성격 검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요령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만 가지고 완벽하게 성격 검사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섣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걸 알고서 현장에서 실제 결과지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반복적으로 해나가신다면 충분히 그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성격 검사에 의해 한 항목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죠. 자, 성격 검사에서 살펴보는 첫 번째 항목이 바로 뭡니까? 외적 지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이가 외부 세계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이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보편적으로 아이들은 출생하면 가정을 토대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사회를 첫 번째 아이가 만나는 사회가 되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면서 아이는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아이가 관심이 많은 아이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재적으로 가정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외적 지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외적 지향성의 항목에는 첫 번째로 친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인과 잘 어울리는 성향, 이것을 친교성이라고 하는데요. 즉 쉽게 얘기하면 친구를 얼만큼 잘 사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친교성입니다. 친구들하고 두루두루 잘 사귀고 정말 친구를 잘 사귀는 친구라면 거기에 걸맞게 공부하는 방법을 취해줘야 되겠습니다. 친구가 잘 사귀는데 혼자 똑 떨어뜨려 놔서 너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해 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 자체가 이 친구에게는 감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또는 이 친구가 친교성이 좀 낮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 보고 친구들과 함께 발표 수업 준비해서 발표해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친구는 그 공부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월성입니다. 타인보다 우월하고 싶어하는 성향이지요. 뛰어나고 싶어하는 성향입니다. 좀 좋게 표현한다면 리더십입니다. 일종의 카리스마입니다. 그렇죠? 편안한 말로 얘기한다면 골목대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성향입니다. 네, 과연 리더십이 강한 아이입니다. 항상 골목대장이 되어야 되고 친구들 사이에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어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 보고 너부터 발표하지 말고 넌 나중에 발표해. 친구들 따라서 해. 뭐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수업이 재미가 없을 거고 그 공부가 힘겨울 겁니다. 그래서 우월성 있는 아이는 우월성 있게끔 또는 우월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아이는, 엄청나게 높은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조금 눌러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의 우월성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 우월성이 얼만큼 뛰어난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 자극지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사춘기 소년들,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되면 아이들은 외부 세계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특히 요즘은 영상 세대요. 그렇죠? 매스미디어 세대다 보니까 텔레비전이다, 인터넷이다, 방송이다, 이런 거에 관심을 아이들은 많이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도 좋아하고요. 그렇죠? 예, 특히 가수들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 유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부의 자극을 얼만큼 아이가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를 지도하는 게 달라야 되겠죠. 외부의 자극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아이돌 그룹에 관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공부를 지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돌 그룹 얘기를 해가면서 아이와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자극의 지향성이 좀 낮아요. 그렇죠? 뭐 낮다 높다를 좋다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아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한테 뭐 영화 얘기하고 탤런트 얘기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맞는 화제를 끄집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외적 지향성은 상당히 뭡니까? 중요한 검사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호성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바로 우호성입니다. 자, 신뢰성이라는 하위 항목이 나오는데요. 신뢰성은 타인의 언행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입니다.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아이도 있고요. 신뢰성이 굉장히 부족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낮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신뢰성이 낮은 아이한테 계속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아이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신뢰성이 낮은 아이한테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아이의 공부 습관을 교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늘 가르쳐줬으니까 그걸 따라와 라고 한다면 아이는 실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포용성이지요. 타인의 잘못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성향, 이것을 포용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 친구입니다. 친교성은 있는데요. 포용성이 좀 낮은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예, 다른 친구의 실수나 잘못을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어떡합니까? 혼내야 됩니까? 무조건 설득해야 됩니까? 그 아이의 사고 속에 다른 사람을 왜 수용해야 되는지를 인식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포용성 검사 결과를 보고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 배려성입니다.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성향이지요. 내가 어떠냐보다는 타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입니다. 포용성이, 배려성이 되게 높은 친구가 있습니다. 나보다 친구를 먼저 생각합니다. 날씨가 추워요. 자기는 잠바를 입고 왔는데 친구가 안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벗어줄 수 있습니다. 배려성이 좀 높은 아이죠. 그걸 보고서 엄마는 속상해서 얘야 너 그러면 어떡해? 너는 안 춥니? 막 이렇게 혼내면 안 됩니다. 배려성이 워낙 높은 아이입니다. 그렇죠? 잘했다. 근데 너 감기 걸면 어떡하니? 하면서 이해를 해주시고 공감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그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또 어떤 아이는요, 다른 사람 말 잘 안 믿어요. 포용성도 낮아요. 배려성도 낮아요. 자, 너 문제 있지 않냐? 정말 이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뭡니까? 이런 아이는요, 요즘에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혼자 자라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소위 굉장히 쿨한 성격입니다. 예,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도덕적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네, 굉장히 성격이 쿨한 성격입니다. 남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런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도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에 봉착한다면 충분히 그렇죠? 자기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성격이 강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잘 대화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그 아이의 그런 성격을 존중해주면서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요. 성실성입니다. 행동 적합성이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행동을 잘 하려는 경향. 이것을 행동 적합성이라고 말합니다.
상황에 맞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근데 행동에 적합하게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사실 누가 봐도 맞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성실한 친구로 보입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행동에 적합하게끔, 상황에 적합하게끔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부습관 지도사들이 또 해야 할 역할이겠죠. 계획성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하는 성향, 당연히 계획적으로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러나 특히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계획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계획성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달래고, 그렇죠? 어떨 때는 꾸중도 하고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규범성입니다. 법과 규칙, 관습 등을 따르는 성향이죠. 규범성이 낮은 친구도 있습니다. 단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 단체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규칙이 좀 버거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의 불합리성, 자신하고 맞지 않음에 대해서 호소하고, 그렇죠? 어필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왜 그런 규칙이 생기며 왜 그런 규칙을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그런 학교 환경이, 그런 사교육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공부 습관은 이미 기르기가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 책임성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려는 성향이 바로 책임성인데요. 생각보다 책임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이 아이들은 아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책임을 꼭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책임은 사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져주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이러한 책임성을 길러야 되겠지요. 그렇죠? 자신이 안 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죠? 벌도 받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아가면서 이 책임성을 길러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또 공부습관 지도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지성입니다. 창의성이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 좀 독특한 생각을 하려는 성향입니다. 자, 독특한 생각을 얘기했더니 억누릅니다. 너 그게 뭐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헛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억눌러서는 안 되겠지요. 창의성이 뛰어난 아이구나. 칭찬을 하면서 그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 주면서, 그죠? 문제풀이 방식을 존중해 주면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공부습관 지도사의 태도입니다. 지적 호기심입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정도죠. 지적 호기심이 높은 아이라면 어떨까요? 이 지적 호기심을 자꾸 자극을 하게 되면 좋은 공부 습관이 들게 됩니다. 지적 호기심이 낮은 아이라면요, 그죠? 다른 쪽에서 이 아이의 공부를 자극해 줘야 됩니다. 지적 호기심이 높은 아이들 자극하기 참 좋아요. 그런데 지적 호기심이 낮은 아이들은 자극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장점을 살려서 공부의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정서의 불안정성입니다. 상황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나 걱정 있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 불안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 환경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감이죠. 감정의 답답함,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우울감은 성적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가정 환경이라든지 재반적인 옆에 환경 자체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요,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불안감, 우울감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내재된 아픔이 계속 내재되고 쌓이다 보면 충동적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춘기 소년들은 사춘기 시절은 어떻습니까? 신체 변화와 정신의 변화가 부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충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 시절입니다. 그걸 보고서 무조건 잘못되었다, 어른에게 버릇없이 구는 것이다 라고 질책을 하면 안 됩니다. 아이의 나이대에 맞게, 아이의 상황에 맞게 이 충동성을 어떨 때는 받아들여 주고요, 어떨 때는 뭡니까? 혼도 내주고요 하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성격과 뭡니까? 공부습관 지도사와 마찰이 생기게 된다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이 공부습관 지도사 선생님들께서 아이의 성격과 성향을 잘 슬기롭게 아이들에게 공부를 습관들이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그럼 자, 그다음에 생활 적응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신에게 느끼는 존중감의 정도죠. 자기 스스로를 뭡니까? 굉장히 존귀하다,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자아 존중감입니다. 당연히 자존감은 높아야 되겠지요. 근데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공부 자극은 적절하게 잘 줘야 됩니다. 잘못 준다면 오히려 문제풀이가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하락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관계 만족도입니다. 가족 간에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인데요. 자, 특히 뭡니까?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좋을 때 이 가족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만족도입니다. 교우관계, 친구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이지요. 교우관계가 낮은 친구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쿨한 친구들 교우관계를 별로 안 해요. 친구와 교류를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친구 만족도가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로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의 성향을 보고서 억지로 뭡니까? 친구를 사귀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겠죠.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친구 만족도가 사실 공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자, 다음으로 선생님 만족도입니다.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 느끼는 만족도입니다. 특히 학교 선생님과의 만족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지요. 자, 생각보다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친구들 많습니다. 또 반대로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아이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 공부 습관 지도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맨투맨으로 1대1로 아이를 상담하면서 아이에게 공부에 대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선생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끌어내야 되는 것도 바로 공부 습관 지도사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생활 속에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는 게 스트레스고요. 공격성은요, 타인을 괴롭히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친구를 괜히 괴롭히고 때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게 공격성이고요. 비행 행동은 나쁜 행위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거지요. 이게 비행 행동입니다. 그 다음 자살관념은요, 자살에 대한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 관심의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알아내는 게 자살관념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의식이 생기면서 죽음이란 문제도 인식하게 되는 시절이 바로 사춘기 시절입니다. 자살관념이 너무 높아도 안 좋지만요, 너무 낮아도 몰라도 사실 정신적으로 조금 미숙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게임 가몰입이죠. 특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공부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서 이 게임이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저는 사실 게임 회사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이들은 절제력이나 통제력이 없는 나이입니다. 근데 게임을 빠지게 되면 절대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게임, PC 게임, 사실 이것 때문에 가정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지요. 그런데도 아직 이것에 해악에 대한 연구나 준비는 별로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게임 개발과 홍보에만 열을 쏟고 있지요. 자, 지금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담배값에도 담배를 피게 되면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간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 문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딱 볼라려 봤더니 이 게임 많이 하게 되면 공부 빵점 맞을 수 있습니다. 바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 문구가 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PC와 스마트폰 게임이 학생들의 공부에는요, 지대하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서 공부가 잘 된다? 거짓말입니다. 눈의 피로도 가중시키고요. 어깨 피로도, 손목 피로도 가중시켜서 사실 공부가 싫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랑 대화하고 친구랑 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한다면 저도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죠? 적당히 조금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게임 가몰입, 굉장히 위험하고요. 당연히 인터넷 가몰입 동일합니다. 게임은 하지 않으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뉴스들 보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SNS 이런 거에 몰입되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공부 습관 지도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원수입니다. 원수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죠. 적당히 절제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생활 환경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만나는 환경보다는 가정에서 친구들의 사적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통제하거나 지도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두 가지 원인이 문제가 되어서 아이들이 공부 습관을 못 잡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항목들을 검사하는 그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외적 지향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점수다, 표준 점수다 해가지고요 기준점을 잡습니다. 예, 그래서 딱 50점을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40점에서부터 60점까지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뭡니까? 평범한 영역이다라고 말합니다. 보통의 범주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아이는 친교성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0점에서 50점인데 조금 낮은 편이긴 하나 평범한 아이지요. 그 다음에 우월성입니다. 우월성은 40보다 낮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강한 친구가 아닙니다. 이런 친구 보고 항상 네가 손 들고 나가서 발표해야지. 네가 반장 선거에 한번 나가봐. 이런 식으로 아이를 지도하게 되면 아이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예. 아이는 우월성이나 리더십이 낮은 친구입니다. 낮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낮은 건 낮은 거고요. 높은 건 그냥 높은 거예요. 아이의 성향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콧대가 낮다고 해서 나쁜 겁니까? 콧대가 높다고 해서 높은 겁니까? 예, 좋은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생긴 겁니다. 이 아이도 우월성이 조금 낮은 친구입니다. 그죠? 그냥 친구는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이 좋지 앞장서서 나가는 건 부담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러면 예, 지금 상황 그러니 이 아이를 뭡니까? 억지로 앞에 리더가 되라, 반장이 되라 이런 식으로 지도해서 안 됩니다. 네가 반장이니까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이를 지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극지향성은 어떤 편입니까? 예, 비교적 높은 쪽에 속하려고 하고 있지요. 60점 가까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요. 예, 외부 자극에 민감합니다. 그렇죠? 말이 없는데 소리 없는데 움직임이 있는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극지향성은 높은 친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평범한 범주지만 비교적 높은 편이다. 외부 세계 변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우호성입니다. 자, 신뢰성은 어때요? 예, 평범하지만 조금 낮은 편에 속하고요. 우호성은 어떻습니까? 예, 그냥 평범 범주에서 조금 낮은 편이고요. 배려성, 타인에 대한 배려는 평범한데요. 어떻습니까? 조금 높은 속에 속하게 되지요. 그렇죠? 예, 우호성 측면, 타인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평범합니다. 평범합니다. 그게 문제가 없고요. 지극히 평범한 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성실성입니다. 행동 적합성. 예, 어떤 상황에 적합하게 행동하느냐? 예, 비교적 평범하지만 비교적 높게 하고 있고요. 계획성. 계획성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네요. 예, 조금 낮은 편이네요. 그렇죠? 아직은 평범하고 보통의 범주지만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한테는 뭐예요? 계획성을 끌어올리는, 그죠? 끌어올리는 공부 지도를 해야 됩니다. 플랜을 짜고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규범성,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평범하긴 하지만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규범을 만들어서 그 룰을 만들어서 그 계획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계획성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책임성도 평범한 범주긴 하지만 평범한 범주 있죠? 하지만 낮은 아이가 아닙니다. 이 책임성도 조금 더 끌어올려 준다면, 그렇죠? 규범성을 통해서 잘만 끌어올려 준다면 이 친구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이 성실성은 끌어올릴 수 있는 친구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자극을 조금만 준다면 금방 끌어올릴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공부를 해서 시간만 지나가면 어떨까요? 성적 빠르게 올라갑니다. 예, 그런 친구입니다. 충분히 읽어낼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다음입니다. 이지성입니다. 창의성인데요. 창의성. 예. 독창적인 생각 평범합니다. 근데 조금 뭡니까? 예, 낮은 편에 속하고요. 지적 호기심은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공부하라 그러지 않는 한 지적 호기심 가져서 먼저 공부할 경우는 좀 없습니다. 낮죠. 보통 범주에서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해서 이런 친구는 뭡니까?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극. 공부 자극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친구입니다. 어머니나 친구나 우리 공부 습관 지도사 선생님들의 자극이 절실히 요구되는 친구라는 거지요. 그죠? 자, 다음입니다. 정서적 불안정성은 어떤가 봅시다. 예, 여기서부터 40점부터 60점까지가 어떻습니까? 기준점이지요. 자, 불안감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한데 조금 있네요. 그 다음에 우울감은 어떻습니까? 역시 평범한데 조금 있고요. 충동성은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심리적으로 사춘기에 이제 출발 실정에 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사춘기는 이 정서적 불안정성이 부조화스럽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높게 나타납니다. 절정에 달했을 때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시작점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정서적으로 불안정성이 조금 내재돼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생활 적응도인데요. 자, 기준 점수를 봤을 때 자아 존중감은 어때요? 지금 보통인데 조금 낮은 편입니다. 왜? 기준점이 50점대 아닙니까? 그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조금 평범하긴 한데 조금 부족하고요. 친구 만족도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만족도도 조금 낮은 편이고요. 스트레스 조금 있고요. 평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공격성은 조금 평범한데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행행동성도 평범하고요. 그죠?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때요? 이 친구는요. 지금 생활 적응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범죄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되진 않는다.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춘기를 뭡니까? 좀 지난 상태다. 심리적인 안정은 생활 속에서 안정은 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나이가 좀 어리다면 아직 사춘기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났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심리적 안정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생활 안정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 자극을 잘만 끌어준다면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고요. 공부 습관을 잘 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항목별로 분석해서 보다 보면 그 아이가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심리적 상태인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지를 보고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강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강에 또 아이의 다중지능 검사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